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다. 3일에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즉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에 대한 차이만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취득 단가가 2,000원, 순실현 가능가치 1,900원.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실현 가능가치는요, 저가법인 경우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 있죠. 그런 경우에서만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가 해당이 돼요. 근데 취득단가 2,000원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취득단가가 2,000원이고 지금 수량 차이가 5개만큼 비어져 있어요. 수량 차이가 5개만큼 비어져 있으니까 취득단가에서 우리가 비어져 있는 수량 5개만큼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순실현 가능가치는 여기서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만원만큼 우리는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해가지고 기말 재고액에서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만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공장 확장에 필요한 기기장치를 주식회사 용산중공업부터 구입하였다. 다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입니다. 기계 구입대금, 공장 운임, 설치비, 시운전비 이렇게. 물론 구입 당시에 해당하는 부대 비용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용산중공업으로부터의 기계 구입대금은 외상이었으며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돈 안 준 거죠. 일단은. 또한 운임, 설치, 시운전비는 모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즉 이 해당하는 이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2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입니다. 기기장치의 취득원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운임, 그 다음에 설치비, 그 다음에 시운전비, 이 모두 세 개를 합쳤을 때는 전부 다 부대 비용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이 취득 원가에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정답은 4번 120만원으로 해야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분류되는 금액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취득 원가 2천만원인 차량 운반구 잔존가치 200만원 내역연수 6년 취득을 했다. 정해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던 도중 2022년 6월 30일에 1200만원에 처분했다면 동거래와 관련하여 2022년 3일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정해법을 지금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2천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럼 잔존가치는 200만원만큼 빼줘야 되겠죠. 처분할 때 남는 금액은 잔존가치를 둔 거기 때문에 처분하기 전까지 200만원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200만원을 빼고 나누기 6년만큼 내역연수를 나눠줍니다. 그럼 1800만원에서 6년이잖아요. 1800만원에서 6년이면은 3, 6, 18.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원씩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하는 도중
2022년 6월 30일에 1200만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취득은 언제냐면은 2021년 1월 1일에 취득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1년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300만원. 근데 2022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처분하는 날까지 감가상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니까 1년치는 300만원이죠. 그의 절반인 150만원만큼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금액은 45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450만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만원.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 300만원, 2022년 처분할 때까지 6개월만큼 사용한 금액 150만원을 포함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만원입니다. 자, 2022년 6월 30일에 1200만원만큼 처분을 했답니다. 자, 물론 돈 받았냐 돈 안 받았냐 그까지는 중요치는 않지만 일단은 돈 받지 않은 미수금으로 1200만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량 운반구 자체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간접법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당시에 취득한 금액 얼마냐면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었죠. 그 금액도 450만원만큼 처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유형자산 이제 처분 손익을 넣어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는 당시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50만원이니까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가치는 1550만원이었으나 판매하는 금액은 1200만원이기 때문에 350만원만큼 이익이 아니죠.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부 금액보다 적게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50만원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주식회사 3일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3번 처분 손실 35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처분할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처분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1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입니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당연하죠. 매입가액 더하기 부대비용은 다 포함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의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비용화된다 입니다. 물론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비용으로 바뀌어요.
그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비용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쓰다 보면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가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되고, 여기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에요. 유형자산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은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감이 잡히죠? 유형자산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래요.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 그 뜻은 뭐죠? 자본적 지출인가요? 아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능률 유지는 뭐예요? 그렇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해당돼요. 그래서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적 지출로 해야지 회계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내용은 4번이 되고요. 수익적 지출로 해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이 맞는 얘기죠.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맞아요. 물론 무형자산이 한자로 따지면은 없을 무자죠. 무형. 형태는 없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에 대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 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한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상이 뭐죠? 내부적 창출된 그 영업권 있죠? 이건 해당 없어요.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해당 없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개발비로 인식한다. 아니죠. 연구활동 아니죠.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무형자산인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개발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무형자산에 이제 충족되는 경우, 그러니까 개발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 자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산을 처리를 하지, 연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리을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시에는 무형자산 누계액 계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무형자산은 간접법을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누계액 이런 거 안 합니다. 직접법 적용하기 때문에 그 상각 누계액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니은이고요. 디귿과 니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후 변경한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회계 추정이라고 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 아니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전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싹 다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 변경된 거를 전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자체에서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바꾸진 않고요. 그래서 전진 적용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
변경된 거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자, 1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다. 높게. 그 뜻은 뭐죠? 1%를 설정해야 되는데 3%로 이제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뜻은 뭐죠? 차변의 대손상각비를 10만원의 1%인 1000원만 설정하는 거를 3%를 올린 탓에 3000원으로 된 거죠. 그렇다면 1번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시킨다. 당연히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 10년을 할 거를 5년으로 해버리면요, 비용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액법으로 한대요. 그러면 100만원만큼만 상각되는 거를 100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5년으로 이제 상각을 한 거죠. 정액법으로. 그러면은 매년 200만원으로 상각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랑 똑같이 그 대손상각비랑 똑같이 내용연수 단축시키면은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1번과 똑같이. 3번도 똑같죠. 정률법으로 상각을 한 듯 내용연수를 단축시켜도 단가상각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빨리 상각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그 연도에 다 상각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음 연도에 적용될 거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다 상각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를 생각했을 때는 1번, 2번, 3번은 비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4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유형 자산의 잔존가치 증가입니다. 답은 4번밖에 없죠. 자,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는데 1000만원에 대해서 5년만큼 상각을 한대요. 근데 잔존가치가 제로래요. 그러면은 매년 200만원만큼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자산의 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5년 상각을 해도 팔아도 좀 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가치를 좀 남겨놔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100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500만원만큼 내가 잔존가치를 남겨놓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나누기 5년만큼 상각을 하겠죠. 정액법은 당연히 잔존가치를 빼고 상각을 하니까. 그럼 500만원에 5년이니까 100만원씩 줄어들겠죠. 100만원씩. 비용이. 500만원만큼 가치가 남으니까.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잔존가치를 높이면은 비용은 그만큼 줄고, 비용이 줄면은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글로만 봐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숫자를 대입을 해서 임의의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게 비용이 올라가는지 비용이 내려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정답은 4번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연속된 거래 결과 결산일에 나타날 수 있는 총계정 원장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제시된 거래 외에 거래는 없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임대료 3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7월 1일에는 차변에 현금 360만원, 대변에 임대료 36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12월 31일 결산 수정이죠.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2연분기예요. 그래서 경과기관 수는 6개월만큼 수익을 해야 되고요. 자,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는 6개월만큼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경과 기간이 안 된 6개월만큼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360만원의 절반입니다. 180만원. 그럼 대변에는 그렇죠. 선수 수익 18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자, 임대료를 봤을 때 임대료 계정 과목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들어가야 돼요. 360만원. 그 다음에 경과가 안 된 금액은 수익에서 취소시켜줘야겠죠. 180만원. 그러면 2번하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임대료를 차변에 360만원만큼 넣을 수도 없고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T자 자체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3번이 답이 되죠. 3번은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선수 수익이 대변에 가는 게 맞고 선수 수익은 차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T자를 이 해석을 하려면요. 제가 적어놨던 이 7월 1일자하고 12월 31일자 분계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분계를 해보고 이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대변에 해당하는 T자 형태가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중 유동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노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부동산 매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매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전표 처리하면은 차변에 현금 300만원, 대변에 선수금 3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해요.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유동부채로서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를 4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기기장치를 판매를 했어요. 판매했어요.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돈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금 40만원. 대변에는 기기장치 40만원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자, 미수금은 해당 사항이 없죠. 다 봅시다. 5개월 뒤에 상환하기로 하고 우리은행에서 30만원 차입을 했답니다. 대여도 아닌 차입이에요. 돈을 빌려 받았죠. 대출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3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성 계정 과목이죠.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니까. 그래서 다의 얘기도 맞아요. 자, 마지막 라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2년 뒤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요거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2년 뒤에 받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요건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 그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해가지고 20만원 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해당하는 장기성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18번에 맞는 정답은요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는 가하고 다예요. 19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에서 2022년 12월 31일에 회계 처리 시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대변이에요. 차변이 아닌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2월 31일이에요. 자, 2021년 1월 1일 봅시다. 주식회사 3일은 은행으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1000만원을 빌리고 만기일에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자, 2021년 1월 1일이면요. 3년으로 따지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인데요. 그러면은 2020년 12월 말, 그 다음에 22년 12월 말, 23년 12월 말, 23년 12월 말까지예요. 23년 12월 말까지.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자, 그래서 22년을 봤을 때는 1년 이내로 도래가 합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단기로 해주는 전환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차익금은 부채에서 제거해줍니다. 왜냐? 장기에서 이제 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는 단기 차익금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단기 차익금 대신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답 2번 아니에요. 답 4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50% 시점에 왔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시장 상황에서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계에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시장 이자율은 10%고 액면 이자율은 5%래요.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요. 누가 봐도 할인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데 할인 발행이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돈을 빌리면요, 그 이자나 그런 이율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자 비용을 돌 금액이 적어지고, 이자가 높으면은 그만큼 내가 줘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사채도 이와 똑같아요. 사채는 그 시장 이자율로 해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그 표시 이자율이라 해서 내가 그 실제로 현금으로 이자를 주는 금액.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시장 자체에서 형성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이게 두 가지 상황을 봐요.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이 뜻은,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뜻은 내가 현재 지금 자금이 지금 많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자는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할인 발행이라도 해서 돈 좀 조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대신 이자는 많이 줄 테니 싸게 그 조달을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좀 싸게 좀 사채를 좀 발행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 금액보다 싸게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인 발행이라 하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적은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지금 자금도 충분하고 여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이자는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싸게 해주세요. 돈을 갚아주는 데는
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할증 발행. 이자는 싸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돈을 갚을 때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으니까 싸게 해주시고, 대신 좀 조달하는 금액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할증 발행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할증 발행은요, 4차 할증 발행 차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4차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관련된 개정 과목에서 옳은 내용은 뭐냐면은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인 발행으로서 4차 할인 발행 차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